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C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전 세계 드라마나 액션 영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전직 특수요원. 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람보 뭐 제임스 본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이 없으면 영화라는 장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상당히 약해지지 않을까. 영화관도 문제, 뭐 영화 채널 무슨 플렉스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배우 지망하시는 분도 꽤 그 배우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뭐 난다 긴다는 분들 다 그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두 분 또 특별히 나는 그래도 네. 여러 특수부대가 있는데 나는 이 특수부대가 좀 더 애정이 간다. 저는 하여튼 우리 한국군 중에는 오늘 주제인 네. UDT-실, 그다음에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는 707 네. 네. 특임단 여기하고 외국의 경우는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네이비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소련부터 러시아까지 연면이 이어오고 있는 스페츠나츠. 일관성이 있으죠. 네. 러시아의 스페츠나츠, 뭐 미국의 실, 델타포스, 영국 SA, S인데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사일렛 메트칼, 네. 대만의 아로시 아로시. 같은 정말 이게 많은 그 부대들이 당연히 어떤 나라에든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분들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수부대원들을 우리 흔히 이제 인간병기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뭐 냉전 시절에는 미소 간의 전면전 뭐 이런 걸 상정해서 대규모 전쟁을 상정으로 한 이러한 전쟁 계획, 그다음에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했는데 사실은 9.11 테러 이후에는 특히 초국가적 위협, 그다음에 테러 위협에 대한 대테러 작전 이런 것들, 소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정규 작전, 비정규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특수부대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특수부대의 역할이 사실은 과거보다 더 이제 커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인명 희생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1차 대전 때 우리 얘기했던 그 참호전에서는 정말 어이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인명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급적 적은 희생으로 작전 효과를 목적을 거둬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특수부대는 원래 뭐 일당백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특수부대의 중요성이 더 커진 면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특수부대 UDT 실과 707 특임단, 어떤 부대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우선 UDT-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덴만 전면역체 우리 본게임에서 한 두어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화 통화도 통화도 했잖아요. 주인공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인공과 직접 네.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은 잘 아시는 이제 그러한 존재고 미 해군의 저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UDT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우리 옛날 UDT 50년대부터 네. 영화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실은 이제 시 에어랜드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바다뿐 아니고 하늘, 육지를 다 넘나들 수 있는 전천후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합쳐진 이제 그런 부대인데 모체는 이제 1955년 창설된 수정폭파대 UDT 이게 이제 언더워터 디몰리션 팀의 약어입니다. 이게 이제 모체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실이 합쳐진 건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상륙작전 전에 그 앞에 뭐 이제 상륙작전 저지한다고 기뢰니 뭐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제거하는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저기 해안포라든지 레이더 이런 시설도 파괴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주임무로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평상시에 폭발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뭐 재해 재난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구조 활동까지 하는 이제 전천후 특수부대의 성격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런 해군 특수전 여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제 한 4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선견부대 작전, 이게 UDT가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SEAL팀, 육해공 전천후 작전, 그리고 폭발물 처리, EOD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테러 작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선견 작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륙 작전에 앞서서 적의 해안 또는 해안 가까이 있는 수중에 있는 기뢰라든지 이런 장애물, 그다음에 뭐 해안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찰 활동 또는 파괴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C는 뭐 그야말로 전천으로 이제 상륙 추정, 이게 조그만 이제 상륙 함정을 타고 들어가는 거 외에 그 외에 뭐 수중 침투 장비를 활용한 거, 아니면 뭐 특수전 헬기를 타고 야간에 침투하든지 수송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후방에 침투하든지 해가지고 뭐 대량사슬 무기 반출이라든지 요인 확보 이러한 특수한 임무까지 뛸 수 있는 이러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EOD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기뢰라든지 이런 폭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테러 작전은 말 그대로 그 적이나 이제 불순 세력에 의해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라든지 요인 등을 구출하는 그런 것들을 주임무로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해군에 UDT 실이 있으면 이제 육군에는 707 특임단이 있는데 작년 2월에 707 특수임무대대가 특수임무단으로 확대 개편이 됐고요.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돼가지고 이제 특전사 중에 특전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지나면서 이제 현재와 같은 대테러 부대가 돼 있고요. 보통 이제 국제 스포츠 대회나 국제 뭐 정상 모임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를 앞둘 때마다 이제 대테러 시범 공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만 언론에 노출이 되는 아주 숨겨진 부대다라고 할 수 있고, 2019년 작년 11월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고공 강화 시범을 보였는데, 아세안 10개국 국기를 달고 상공 500m에서 1km 지점에서 공중 낙하를 해서 독도함에 착지하는 퍼포먼스를 또 보인 바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 행사 때만 노출이 돼서 그런지 707 부대는 이제 대테러 부대라는 고정관념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공개 대테러 시범을 매스컴에 내보내는 이유는 이제 우린 이렇게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발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707 이분들은 그 국민적으로 상당히 친숙한 게 2016년이었나요? 그 아니지만입니다. 그랬던 그 태양의 후예 있잖아요, 드라마. 이게 태양의 후예 그분들이 이게 모델이신 거죠. 네, 실제로 그분들이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때문에 입대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멋있긴 했어요, 멋있긴. 예. 유시진 대리, 진짜 또 서대영 뭐 상사, 진짜 멋있었죠. 아무나 입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대한다고 그렇게 멋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잘생겨지고 막. 코입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입대해도 끝까지 거기 남아서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독서는 합격을 하니까. 예,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뭐 그쵸. 예, 아무래도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실체는 완전히 베일에 항상 쌓여 있고요. 대테러 작전 요인 경호 응징 보복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외에도 또 전시에는 엑스파일이라고 불리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연히 엑스파일이니까 뭔지 모릅니다. 특수 임무라는 거 외에는. 게다가 조직 규모나 대원 신상도 이제 2급 비밀 보안 사항이고, 이번에도 우리 제작진이 취재를 시도했는데 딱 잘라서 거절을 당했다고. 그 여러 번에 아주 그 생활의 발견 같은 거 보면은 그 집에 그 자기 가게 비법 금방 공개합니까? 이 집에 비법 그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하면 바로 공개합니까? 여러 번 했어야지 그거를. 딱 잘라 죄송합니다 끊었으니까. 아니 근데 여러 번 했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군 담당했잖아요. 네. 근데 707 특임 단대기 전에 특임대 네. 시절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견학 행사를 합니다. 그때도 다 얼굴은 가리고 노출 안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촬영이나 이런 거 일절한대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식적으로 따로 취재를 해서 노출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무술 시범을 보여요. 근데 보통은 그냥 신용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기합 소리로 그냥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이렇게 내고. 네. 근데 이분들은 진짜 상대방 급소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널브러졌는데 5분이 넘도록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막 응급조치라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회복은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주 실전적으로 훈련하세요. 그리고 진짜? 예. 실제로 교관이 이 사격 훈련할 때 불을 꺼놓고 교관이 가운데 앉고 옆에 풍선을 놓고 불을
끈 상태에서 그 풍선을 향해서 총을 쏴요. 아,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거 그거 예. 아닙니까? 마지막 테스트다 막 예.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그 존경하는 뭐 중대장 앞에 쏘고 막 그런 거 아니까 예. 내가 직접 한다 이거 하고 막 총으로 쏴라 뭐 이거 아니고 근데- 진짜 해요? 이거 여기 사과 예. 놓고 이렇게? 이게 방탄복을 입지 않고 교관이. 그러니까 이거 잘못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와, 그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탄복도 안 입고 그렇게 사격을 한 적이 있고 뭐 옛날에 이제 아주 오래전 80년대에는 사실은 이 방탄복을 향해서 직접 총을 쏘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건 뭐 다 지난 얘기인데 호랑이 담에 피들 얘기인데 여가 네. 그만큼 실전적으로 위험을 무릅쓴 훈련하는 부대. 네. 그분들은 전부 그 또 멀리서 보면 누가 테러리스트가 누가 이렇게 시티인지가 지금 구분하는 전부 복면하시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이 소수 정예 부대의 특성상 이제 적국 공작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얼굴을 알게 되면 표적이 될 수 있고 또 본인도 본인이지만 좀 가족을 알아내서 뭐 그런 위협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영화 봐도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화에서 이제 좀 잘 가렸어야 되는데 네. 그 막 아무렇게나 다니다가 이렇게 네. 가족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퇴근을 해요. 지금 퇴근을 하니까 쫓아가고 쫓아갑니다. 폭파시키고 제가 예, 보기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급 자체 사실 비밀입니다. 그게. 예.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서 쓰는 네. 거죠. 네. 역시 이제 UDTC 팀에 대해서도 저희 본게임 제작진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역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보안을 유지할 거는 유지를 해줘야죠. 네. 이분들 그 이제 훈련 과정, 양성 과정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뭐 너무나 당연한 대답인데 사실은 굉장히 빡센 과정을 거치죠. 네.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치시는데 합격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건 더 힘들죠. 그래서 정말 보통 뭐 10%에서 20% 미만의 비율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UDT-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지옥주라고 뭐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닷새 이상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여기에 이제 그 무거운 고무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들고 갯벌을 뛰고 그다음에 뭐 갯벌에서 계속 포복 훈련도 하고 구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견뎌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고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이 고무보트가 사실 영상 보면 가벼워 보이죠. 고무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이거 보면서 무지하게 무거워요. 대표적인 타이어 끄는 게 이게 이제 과학 훈련이 아니면 신체 훈련이 끝판왕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한 이게 85kg 정도 된다고. 85kg. 예, 그러니까 뭐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지옥주를 통과하는 인원이 초기 합격자 중에 25% 정도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느냐. 네. 실전 상황에서 뭐 그렇게까지 될 경우가 있겠느냐 하지만 실전이라는 거는 워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능력 외에 정신력도 극한 상황까지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극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훈련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전 자기가 가졌던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강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제 다시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기초훈련을 통과하면 전문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폭발물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육해군 침투라든지 해상 대테러 훈련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 707 특임단 역시 뭐 혹독한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하고요. 선발 방식이나 조건이나 뭐 훈련 과정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입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알려진 정도에 따르면 이제 특전사 중에서도 자질이 우수하고 무술도 뛰어나고 또 사격도 굉장히 잘하고 뭐 공수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기량을 가진 특전사들을 선발을 하는데 특공 무술도 최하 5단이어야 하고 보통 특전사 후보생 100명에서 200명 가운데 한 4명에서 7명 정도가 뽑힌다고 하니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뭐 사실 구체적으로 이것도 뭐 대비일 테니까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부대에서 이 정도 요원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좀 기준이 좀 있지 않을까요? 707 요원들은 사격은 이제 1000m 거리에서 이 목표를 정확히 저격할 수 있어야 되고 1000m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수 중에서도 특등사수 그러게요. 1km니까 M16 유효 사거리가 2배인데 그거를 1km. 그다음에 기관 단총 같은 걸 잘 써야 되잖아요. 원래 네. 특수부대는. 그래서 동물 쪽으로 발사해서 이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자질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공 낙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도 강화. 그러니까 10km, 50km를 수평 이동을 하고 10km 높이에서 강화를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능력을 또 갖고 필요로 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상공에서 낙하를 시작해서 수원까지. 수원이나 그렇죠. 와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10km 높이라는 게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국제선 가는 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온도가 영하 50도, 60도씩 돼요. 아, 거기에 이걸 지금 쓰고 나간다는 얘기죠. 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산소 좀 달고 뛰어내리는 뭐 그런 건가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아무것도 장비 없이 뛰어내리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렇죠. 그건 너무 위험한 지원 일이죠. 장비가 있어야죠. 아 예. 특히 하호라고 HAHO라고 쓰는데 이거는 하이 엘티튜드 하이 오프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고도 활공 침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높은 데서 멀리까지 가는 네. 그런 훈련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훈련 고도가 최고 이제 25,000피트니까 뭐 7.5km, 8km 가까이 되는 것이고 전시에는 이제 10km 높이에서도 내려가고. 근데 강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고 흔적을 이제 거의 안 남기고 이렇게 수평 이동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은밀한 침투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도입이 된 거고요. 이 RCS 그러니까는 레이더에 걸리는 면적이 굉장히 적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작은 장비 이런 거니까 그래서 레이더에는 아예 안 잡힌다고 보시면 되고 저고도에서 한참 내려간 다음에 낙하산을 또 개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상 병력이 육안으로 탐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보이겠습니까 그게? 야간에는 뭐 전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밀한 침투를 위해서는 이 하호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 군대 생활할 때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휘장에 이렇게 독수리 이거 날개 같은 거 달리면 뭐 몇 번 강화했으면 뭐 이게 뭐 이게 다릅니다. 휘스에 따라서. 이제 아 그렇죠. 차이가 있죠. 요즘도 예. 그렇겠죠. 아, 그때 정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제 부럽긴 했거든요. 네. 예, 시키면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UTC-3는 이제 바다에서 작전을 많이 하실 거 아니면 잠수 뭐 이런 건 기본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UTC도 하늘을 통해서 네. 공으로 침투했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침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수중으로 잠수를 해서 이제 침투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중 침투는 아무래도 그 하늘보다는 더 은밀하게 침투해서 뭐 적 해안에 상륙한다든지 아니면 뭐 적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률도 높고 생존수도 높다. 이게 이제 장점인데 이게 이제 잠수 장비가 또 가볍지 않아요. 한 15kg 정도 되는 거를 갖고 이제 침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한소통을 메고 수중에서 침투하면 기포가 생기잖아요. 물방울. 물방울. 그러니까 이제 물방울은 당연히 적에 의한 중요한 또 이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이제 폐쇄율 잠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것도 기포 있어요?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이제 장비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그 인체에는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이제 그런 잠수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압축 산소를 이제 쓰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이제 인체 중독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숙달된 이제 그런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산소통이라고 하는데 네. 그냥 공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대기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식의 압축 산소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중독이 일어날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준비를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앞서 뭐 선견 부대라고 했나요? 그 기뢰 제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주로 기뢰 이제 어떻게- 폭발물 제거 EOD 팀이 이제 기뢰를 제거를 하는데, 근데 이 기뢰 제거는 또 장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30kg 이상 되는 이러한 이제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잠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보통 기뢰의 경우 요즘은 뭐 압력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뢰가 있습니다. 소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근데 보통은 이제 자성, 뭐 군함들이 쇠 붙이니까 예. 이제 거기에 작용하는 이제 그런 기뢰가 많은데 이 EOD 팀이 착용하는 장비는 자성이 없는 특수 재질, 기뢰 자국 반응하지 않는 특수 재질로 만든 이제 장비를 쓰고 보통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데 아니면 중간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일단 물 위로 띄운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기폭시키면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수중에서 폭파시켜 가지고 수면으로 부상시킨 다음에 이제 폭파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뭐 기뢰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작전을 펼 때 보통 한 30여 미터 정도까지 잠수할 수 있는 게 최대 이제 그 잠수 심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신형 장비가 도입이 됐어요. 이 장비는 이제 최대 7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요. 이상. 예, 그러니까 70m면 사실 상당히 깊은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역량이 많이 향상이 됐고 수심에 따라서 공기 공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훈련 등을 통해서 우리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길의 탐색 및 제거 능력도 점차 이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잠수 장비, 뭐 기뢰에 반응하지 않는 무슨 뭐 수트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시 많은 분들 관심 있는 게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비빨 어떤 거 쓰십니까 이분들 이런 분들은? 707 특임단이 원체 베일에 쌓여 있어서 다들 이제 그냥 촬영된 사진을 보고 추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나름 이제 덕후들께서 제대로 좀 추정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헬멧이 일반 헬멧에 비해서 볼이 넓어요. 볼이 넓고 이제 장시간 착용해도 좀 머리에 무리가 안 가도록 이제 개발된 그런 헬멧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글은 방풍 방탄 기능이 있고 방열 두건을 착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내열성이 강한 그 케블라 재질의 그런 두건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투화도 일반 부대와 달라서 이렇게 좀 넓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동성을 좀 강화를 하고 안정성을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발가락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발가락 부분이 강화된 그런 신발을 신고 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빨리 신었다 벗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화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보아 시스템이라고 요즘은 또 아웃도어 관련 신발 많이 나오는데 보아 시스템이요? 이게 끈이 이렇게 동그란 거에 걸려 있어가지고 감으면은 막 바로 잠기고 바로 등산화 좀 비싼 등산화에 그렇죠, 그렇죠. 나온 거 네네. 이게 풀리지 그게 예, 보아 시스템이에요? 보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요거를 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탄조끼가 필수잖아요. 근데 방탄조끼가 이제 입어보면 이게 무게가 20kg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네. 상처를 입고 났을 때 빨리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줄 하나만 잡아당겨서 바로 해체할 수 있는 이게 시라스 방탄조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부상했을 경우에 또 쇼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로 벗길 수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장비들을 또 사제를 쓸 수가 있다는 거. 특수부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필요한 거, 네, 원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거 이런 거를 사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개인 취향에 맞게 뭐 방탄조끼도 다양하게 착용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군 특전사 같은 경우 사령관의 성향에 따라서 사제 장비를 한때 또 허용을 했다가 안 했다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논란이 있던 적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특전사 요원들은 일반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직업 군인들인데 그 자기 정말 역량과 취향이 맞게끔 사제 장비를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그분들은 대한민국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네, 그렇죠. 예, 네. 통일이 중요한 게 군대는 나름 통일이 돼야 되고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네. 뭐 지급 장비 써야 되는 거 그거 맞겠습니다만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예배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예, UDT 시리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UDC는 이제 방탄조끼 외에 물이 들어가면 그 자동으로 터지는 이제 멍해용 구명조끼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고무보트를 타다가 빠졌을 때 끝나고 복귀할 때 고무보트 타고 가면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야간이라든지 뭐 이럴 때 식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로 구출 작전을 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장비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피하 식발 이거 진짜 중요한데 뭐 프렌들리 파이어 그것 때문에 희생자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 이제 항공 지원 등이 중요하거든요. 707 특임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통신 능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이제 전자식 청력 보호 헤드셋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송수신기인데 사격 소음 같은 청력을 손상시키는 뭐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줄여주고 그 와중에 또 작은 소리는 크게 해줍니다. 일반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게 아니고 네. 훨씬 더 좋은 장비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착용을 하게 되고 이거를 끼고 있으면은 이제 경계 근무 시에 적의 풀 밟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또 작은 소리를 키워주는 그런 능력을 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 아이디 식별이 가능하고 이제 비화 기능이 있는 무전기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 고출력 무전기는 통합 품질이 휴대전화 수준에 도달한다고 하고 실험 결과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그냥 뭐 평지에서 멀리 하는 거하고도 다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거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함정 기반으로 이제 아무래도 UTC는 작전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청해부대 일진부터 쓰기 시작한 헤드셋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전용 헤드셋은 이 왼쪽 귀에만 이제 수신 장치가 있고요. 마이크도 방수가 돼가지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교신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상 작전 때 유용하겠죠. 네. 아무리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네. 물속에서는 말할 수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장비를 봤는데 여기서 장비 중에 가장 관심 모으는 게 화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못습니까? 예. 역시 주력은 역시 기관 단총하고 이제 소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 단총은 이제 권총탄하고 같은 어떤 구경 9mm탄을 쓰죠. 9mm탄을 쓰면 이 관통해서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낮춰주잖아요. 근데 대터러 작전을 펼 때 인질범이 보통 인질을 잡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 관통력이 너무 뛰어나면 이 인질범이 몸을 관통해서 그 인질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9mm탄을 많이 쓰는데 그 UDTC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이거 MP5 아니에요? 네, 우리 예. 우리 뭐 기관단총의 대명사, 예. 뭐 전설, 뭐 이렇게 불리는 유럽 네, 여행 가시면 총인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거기 경찰들이 다 갖고 경찰들이 있는 이제 갖고 네, 있는 공항이나 공항이나 뭐 어디 주요역 뭐 이런데 네. 유명한 독일의 H사에서 만든 그 총이고 이 1917년에 이제 독일의 그 항공 대표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그 피납 사건 때 독일 특수부대 우리 전에 다뤘던 GSG-9이라고 있죠. 이 9이 이제 이 기관 단총을 써서 제압을 했고 또 3년 뒤인 1980년에 그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 영국의 대표적인 특수부대 SAS에서 이 기관 단총을 써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이제 뭐 명성을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얻게 됐죠. 총의 특징은 초탄의 이제 명중률이 높은 폐쇄 누리쇠 방식을 쓰고 있고 또 신뢰성이 높은 롤러코킹 시스템 등을 사용을 해서 이 명성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러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 MP5를 쓰고 있는데 이 기본형하고 여기에 이제 소음기를 담겼어요. 그게 이제 MP5 SD라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종종 707 부대나 뭐 UDTC 등에서 뭐 사용하는 모습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그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에 이제 뭐 당연히 우리 군에서 개발한 K1A 기관단총도 이제 쓰고 있고 또 HK416 총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테러 작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어 브리칭이라는 건데요.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 깨고 들어가는 거죠. 네, 문 딸 필요 없죠. 이렇게 딸 필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진 않죠. 우리가 그렇죠.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절구처럼 제한 목소리 치는 것 예, 같은 거를 예. 이렇게 빵 치잖아요. 이거. 절구처럼 생긴 거를 이제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샷건으로 이거를 문을 부수고 부수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도어 브리칭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문 깨고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미군들이 훈련한 영상을 보면 실제로 이 문 깨고 들어가는 게 실패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탄총도 많이 쓰죠. 근데 우리 UDTC는 레밍턴 M870 같은 이런 샷건 탄탄총을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럼 707 분들도 거의 뭐 비슷하게 장비 구성돼 있겠죠? 근데 역시 추정하고 있는 네. 정도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AWSM의 3389경 저격 소총 그리고 SSG-69 등을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AWSM은 이제 강화 유리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제 쓰는데 1km 거리에서도 강화 유리를 뚫고 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성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2012년 전에 주력화기로는 이제 MP5하고 또 K1A를 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2012년 이후부터는 이제 F4의 그 스카-L이라는 이 버전이 도입이 된 상태이고 그 총으로 지금 훈련 중인 사진들이 공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당시에 군, 경, 소방,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 훈련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분이 들고 계신 이 총이 지금 스카-L으로 이제 보여지고 해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벨기에 역시 F4 제작한 특수부대용 5.56mm 돌격 소총이고요. 미군 특수부대 사용용으로 원래 개발이 됐었죠.
이 스카는 스페셜 오퍼레이션 포스 컴뱃 어설트 라이플이라는 이제 특수 부대용 돌격 소총이라는 뜻이 되고요. 요 스카 시리즈는 이제 모듈형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라서 총열만 교체를 하면 기본형이 되고 단축형이 되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고, 이 사진도 이제 작년 2019년에 있었던 그 항공기 테러 진압 훈련 사진인데, 여기 가운데 요 보이는 게 MP5 SD6 소음, 이 소음기가 아마 보실 거예요, 앞쪽에. 네, 소음 기관단 총이고, 그다음에 이 앞에 맨 앞에 권총이 지금 화제의 물건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CZ75P01으로 추정을 이제 하고 계세요. 하지만은 이제 추정 정도고 지금 확인이 잘 어렵다, 사진만으로는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고, 권총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제리코 941 그리고 P226 그리고 유명한 뭐 글록 17, 베레타, 뭐 USP, MNP 굉장히 많은 종류의 총기류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코너샷하고 켈텍 KSG 샷건 이런 거로 훈련 중인 모습도 조금씩 공개됐습니다. 근데 저 사진 보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아니 얼핏 보면 저기 소음기가 달렸는지 어쩐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러게 이거 뭐 확대해 봤잖아. 매니아들은 매니아들은 이건 그래도 표시가 나거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표시 잘 안 나는 그걸 찾아낸 거 보면 정말 매니아들은 메인 눈을 가졌다고 표현하는데 대단들 하신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개된 이런 항공기 테러 진압 훈련 뭐 아니면 이렇게 정상회의 이런 하면 기다리시는 밀떡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가 그렇죠. 공개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진도 하여튼 뭐 제대로 한번 한 며칠 동안은 떡밥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네. 외국은 진짜 실전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사례가 많습니다만 뭐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의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빛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언급됐던 아덴만 작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1년 1월 5일 날 그 아덴만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그 3호 주얼리어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해부대에 체형함이 파견돼 있어요. 체형함은 이제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이죠. 이게 일체 투입이 돼가지고 1차 작전을 폈는데, 그때 이제 좀 특전대원 그 3명이 부상을 입어서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포기하지 않고 2차 작전을 펴서 1월 20일 오전에 아덴만 점유전 작전을 수행을 해서 당시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고 피납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했는데, 물론 당시에 이제 석해군 선장이 몇 발의 총성을 맞아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으셨는 그런 뭐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 한 명도 없이 이런 작전을 편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해를 찾기 힘든 작전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인질범하고 그다음에 인질이 된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전을 펼 때 사실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거고, 그래서 당시에 그 군 장관이었던 분이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이었는데, 그때 이건 분명히 몇 명 사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몇 명 이상 사상자가 생기면 제가 사표를 쓰겠습니다 하고 그때 작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행히 어떤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 작전은 또 우리 국군이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구출한 최초의 작전으로서도 이제 널리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또 707 분들도 또 말씀을 드려야죠. 이분들은 또 어떤 우리가 또 아는 또 작전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육군이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뭐 멀리 나가서 바다에서 이런 작전을 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사례는 굉장히 드문데,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부대 존재 자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드물 수밖에 없지만, 707 특임단을 알린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한데요. 1986년 12월에 아시안게임 때? 12월 3일에 경부고속도로에 추풍령 휴게소라고 있죠. 그렇죠. 그 뭐 지나다니시는 분들 한 번씩 다 들리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병대 무장 탈영병이 시외버스 승객 19명을 인질로 삼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요원들하고 이제 대치를 한 상태죠, 인질로 버스 안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서모 중사인데, 이 사람이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고 아주 흥분된 상태여서 버스 안에다 크레모어를 설치했습니다.
와, 무장 타령이면 보통 이제 그 총하고 뭐 이렇게 그쵸, 뭐 수류탄이나 쏘는 사고 거 그런데. 그거 난리 나는 거. 빈 총만 가져가도 난리 나요. 그러니까요. 빈 총만 가져가도 난리 나는데 크레모가 크레모를 들고 나가서 네. 그걸 차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 한 손에 이제 격발기를 들고 네. 한 손에는 M16을 들고 도망간 아내를 데려오라고 갑자기 이제 본고처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새카만 복장을 한 10여 명이 내립니다. 이분들은 내리자마자 아주 프로 같은 손놀림으로 트렁크에서 망원 렌즈가 달린 저격 소총을 꺼내고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정말 감정 없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관단총, 권총 이제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한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작전 개시를 알리는 저격 명령이 떨어지고 검은 복장의 두 명이 버스 밑으로 숨어드는가 싶더니 어느새 상황 끝 진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바로 707 특임단이었고 이게 이제 추풍령 무장 탈영병 사건으로 굉장히 당시에 세간에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야 막 그랬겠는데요. 그렇죠. 예. 일반인들은 그 전에는 잘 몰랐나 봐요. 잘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이제 이거 사건이 원체 크다 보니까 좀 알려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 서울 올림픽 때 그리고 2002 월드컵 때 그리고 뭐 에이펙 회담 이런 때 대테러 임무 수행하면서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런 상황들에서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시행은 안 됐는데 1987년에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보복 작전으로 델타 포스하고 연합 훈련을 한 적도 있어요. 좀 가서 좀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하진 않았죠 작전을. 근데 사실 707 부대라는 이제 이름에서도 좀 느낄 수 있듯이 그 전에도 비밀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부대는 606 부대예요. 네, 그대로 이제 이름을 이어받은 거죠 사실. 606 부대는 1978년에 창설이 됐었고 청와대 경호실 직속으로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되다가 이제 93년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사라졌죠. 근데 707보다 더 베일에 가려졌던 부대였고 언론에 공개된 적도 전혀 없고 꽤 오래 존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그 GSG-9 부대가 루프트한자 납치 사건을 제압하는 거를 보고 이제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특수부대 창설을 지시를 했고 그렇게 606 부대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전사 이하의 각 여단에서 무술 고단자하고 이제 사격 특기자를 중심으로 뽑았고 무술, 사격, 낙하, 항공기 침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 골절 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그때 당시니까 더 했겠죠.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 606 부대가 모델로 삼은 독일 GSG-9 이 부대를 탄생하게 한 또 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오늘의 본방대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독일의 자국민을 수호하는 부대 GSG-9인데요.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이겨내며 테러리스트를 진압해왔던 GSG-9. 이 GSG-9을 전설의 부대로 만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GSG-9이 명성을 드높인 주인공의 이름은 울리 베게너, 경찰관이었습니다. 베게너는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 당시 군사공항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을 보내던 중 그는 한 가지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건은 베게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요. 올림픽에 출전한 이스라엘 선수 숙소에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 멤버들이 난입한 게 발단이었죠. 그들은 11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인질로 삼았고 서독과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서독은 그들이 교섭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다 테러범들을 사살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독 경찰에는 대테러 부대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별다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경찰들이 테러 부대 진압 작전에 투입됐고 수많은 실수를 빚어내며 대참사로 이어졌죠. 결국 서독은 테러 단체를 국외로 보내주겠다는 교섭 내용을 이행하던 중 인질을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그리고
공군기지에서 벌어졌던 이 일을 백엔에도 목격하게 되었죠. 11명의 인질 모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독은 뮌헨 올림픽 참사를 계기로 자국민들을 위한 특수부대 창설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율리 백엔에는 그 테러부대 창설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서독 내무부 장관 한스 디트리 겐쇼는 백엔에에게 GSG-9 창설을 지시했고 부대 창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군사학교를 나온 백엔에였지만 표본이 없는 상황에서 최정예로 구성된 전문 대테러 부대를 만든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결국 백엔에는 전문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들을 찾아가는데요. 영국의 특수부대 SAS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후 자국으로 돌아온 백엔에는 GSG-9을 창설하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백엔에는 자신과 부대원들의 능력을 공공연하게 보여줄 사건을 맡게 되는데요. 1977년 서독으로 향하던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납되고 만 것. 범인들은 건물 구월단의 테러리스트들이었습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은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를 향했고 그곳에서 비행기 문제로 발이 묶이게 됩니다. 한편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승객 86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GSG-9도 모가디슈로 향했는데요. 소말리아 테러 군단을 수탄하기 위한 작전의 이름은 마법의 불꽃 작전. 백엔에와 대테러 대원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고 은밀히 작전 수행에 나섰습니다. 평범한 차림을 한 부대원들이 접근하자 테러범들은 백엔에와 부대원들이 GSG-9 소속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결과 테러범들은 방심하게 됐고 작전은 순탄하게 흘러갔는데요. 지상지휘부가 테러범과 연락을 취하는 사이 백엔에는 100m 전방에서 불을 냈고 이 틈을 타 대원들은 여객기로 돌진했습니다. 이는 GSG-9 대원들이 작전에 투입된 지 불과 5분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는데요. 4명들이 범인들 가운데 3명은 사살됐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채 체포됐죠. 승객들은 단 3명만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지만 백엔에를 비롯한 대원들의 활약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죠. 인질 무사구출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GSG-9 대원들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들을 우상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GSG-9에 지원하게 됐고 작전을 지휘한 백엔에는 십자가 공로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훗날 GSG-9을 떠난 울리 백엔에, 그가 소속돼 있던 국경수부대는 세월이 지나자 연방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달리했는데요. 그러나 GSG-9만은 백엔에가 떠나고 소속기관의 이름이 바뀌어도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사용하며 과거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특수부대 707 또는 UDT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전 세계 다른 특수부대와는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세계적인 특수부대에 비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UDT 같은 경우는 아까 아담한 전면작 좀 말씀드렸지만 청해부대 같은 해외 파병, 그다음에 림팩이라고 환태평양 국가들이 2년마다 하는 국제적인 큰 다국적 해군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참가를 해요. 여기는 미국, 일본, 호주 외 중국까지도 어떤데 참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인 특수부대를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견문도 넓히고 수준도 넓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미 해군의 네이비시리라든지 그린벨에 이런 쪽하고도 이제 연합훈련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일부 프랑스 해군 코만도하고도 같이 연합훈련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우리 해파병 부대 중에
하나가 이제 아크 부대가 있어요. UAE 파병돼 있는 타국 이 특수부대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신형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UDT-C도 그렇고 아크 부대도 그렇고 네. UDT-C이 아마 청해부대 파병을 안 갔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그 수준 높은 장비 그다음에 그 역량을 갖기 힘들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해외 파병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아드만 자명 작전 같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발전한 거죠. 아드만 자명 작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훈련 장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헬리콥터에서 쏠라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가운데 정확히 저격하는 게 사실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 훈련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네 타고 이렇게 그네 타듯이 이렇게 하면서 뭐 쏘는 훈련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적 선박에 올라가는 이런 장비도 사다리 같은 경우도 아데만 자명 작전을 우리가 좀 보강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보강이 되고 실제로 아데만 자명 작전 이후에 UDT-7 장비를 보면 총도 그렇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확실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해외 파병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세계적인 특수부대의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707 특임단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의 특수부대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델타포스, 프랑스의 GIGN, 영국의 SAS, 그 러시아 대테러 부대 이런 곳들하고 이제 연합훈련 또 전지훈련 가서 하고 그리고 위탁 교육 이런 교류를 꾸준히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델타포스 출신의 전술 사격 강사인 마이크 페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707 특임단을 칭찬한 적이 있죠. 자기가 델타포스 시절에 이제 같이 훈련해본 전 세계의 특수부대들 중에 707 이제 특임단이 가장 뛰어난 부대 중에 하나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꾸준한 투자하고 관심이 계속 이어지면 707 특임대도 이제 델타포스하고 뭐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특수부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또 가면 안 돼. 또 계속 또 연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특수부대하면 떠오르는 미국의 네이비실 그리고 델타포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계속되는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화끈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앱.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